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K톡에서 특별히 마련한 이주천 교수의 시사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천 교수께서 러일전쟁 110주년을 맞아서 그것의 교훈을 갖다가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그 말씀 때문에 오셨는데 그 러일전쟁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1904년에서 2월달에서 이제 5년 9월달에서 한 1년 반 정도 끌었는데요. 교훈이라는 것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고종하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라가 이제 주권이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 것만 남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라가 그렇게 망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국가 붕괴를 막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이 그 발발할 때 그 당시 우리 상황하고 국제 상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이니까 소위 제국주의 시대, 서세 동점 시대인데 서양의 문물이 오면서 처음에 성계사가 오죠. 그 다음에 총칼이 옵니다.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그 한 나라들 이제 다윈 약육강식 시대인데 이 나라들 저 나라들 이제 접수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세계 언론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나라 먹었다. 니는 어느 나라 먹었느냐?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제국이라 그러죠. 팽창주의가 식민지를 먹으면 그 제국이 되거든요.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 나라 깃대를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조선, 중국 이런 나라 중에서 맨 먼저 근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대화 성공했죠. 물론 중국도 근대화를 했는데 중국은 껍데기만 근대화했고 일본은 아예 저 속옷부터 근대화를 확실히 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제 처음 전쟁이 청일전쟁이었는데 1895년이죠. 94년부터 95년 우리나라에 동학 이병운동,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쟁 배상금을 받았는데 청나라의 예산 나라 1년 예산의 3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땅을 얻었습니까? 땅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먹고 마신 게 아니라 공무원들 갈라먹은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우리가 배울 점인데 국가의 군부, 관료, 학계, 엘리트를 양성하고 차후에 전쟁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게 노을 전쟁입니다. 그걸 노을 전쟁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울산 영한 장교들을 유럽 각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그 자금이 천국으로 받은 전쟁 배상금입니까? 그때 청나라에 예산의 3배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청나라 그래도 당장 지불할 수 있었는가? 그럼 뭐 금이라든 은이라든가 이런 그 광물을 합쳐서 그렇게 했죠.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 요동이라든가 만주 땅을 얻었습니다. 대만도 얻었고. 근데 이제 그 삼국 간섭이라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연대를 해가지고 일본한테 압박을 가한 겁니다. 만주 요동 군대 그거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결국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 주도한 것이 러시아였거든요. 그때 삼국 간섭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근데 러시아는 와신상은 바로 그겁니다. 10년 전쟁 준비.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삼국 간섭에 그걸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딱 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설마 한 거지요. 그래 전쟁을 매번 피하려 했습니다. 근데 일단 와신상담한 그 나라가 포기를 안 하고 그 배상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쟁 준비했던 겁니다. 군함하고 군부, 상비군 마련하고 해가지고 벌써 이 정예병력이 20만 명이 되고 평시에 40만 명 동원할 수 있었고 100만 명까지 예비병 합쳐서 100만 명 동원 체제로 이미 갖췄습니다. 일본군이 대단했고.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크리미아 반도에서 터키라든가 이런 프랑스, 영국에게 필요받지 않습니까? 혼쭐이 나가지고 그 제국의 위상을 어디에서 이제 만회를 하려 했냐면은 동쪽입니다. 중국 만주 쪽에. 그래 이게 이제 만주로 오게 되는데 만주 철도, 시베리아 건설,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해야 개발도 하고 일본군 견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항 확보,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순 다른 항 부동항 확보를 해서 제국을 건설하자는 거 하고 이게 러시아에서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1900년대 오면서 이 만주로 이제 중국이 약하게 되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먹으러 왔죠. 피자 크면은
이 피자 저 피자 먹으면서 다 이런 나라들이 간섭해가지고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도 만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철병을 안 하고 약속을 어긴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주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철병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게 이제 뭐 자치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병 안 하고 어떤 욕심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하고 이런 영국, 미국 이런 나라가 이 만주 중국에서 주적은 일본이냐 러시아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이. 근데 러시아가 군대를 만주에서 철병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고 러시아다. 그거가 타겟가 됐거든요. 러시아 정책에서 그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겠네. 환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소위 영일 동맹. 이제 일본이 독자적으로는 전쟁 러시아는 그게 게임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그런 그 군사력에 비해서 해군도 3대1 비율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파트너, 부족한 파트너 찾자 해서 1902년에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할 수 있다. 자신감 얻었고 영국의 로스차일드라고 유대인 금융 가문에서 엄청난 그 금융을 차관을 얻었습니다. 또 미국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붙었게 된 것이죠. 근데 러시아가 자기들도 설마 준비는 안 된 상태지만 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또 우리나라 조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나라 조정은 이제 동학의 그 뒤수습을 하면서 소위 그 가보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895년 6년에 이제 가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1, 2년 계획을 했는데 그게 거칠의 계획이에요. 거칠의 계획이고 이 문제는 뭐냐면 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자립자강의 부국 강병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려면은 부르주아지 계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년 동안에 로스트 10years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10년. 그냥 청일전쟁 1895년부터 1905년 4년 러일전쟁 때까지를 9년 동안을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그 시대를 잘했으면 주권을 상실 안 했는데 이제 그 시대를 뭐 했느냐 그냥 이제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들의 그게 논쟁이 되고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10년 까먹은 거 잠시더라고. 잠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다 욕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땅덩이 크기가 빅피자 알죠? 라지 피자라는 거 큰 거 그거 하나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땅이 작죠. 그 별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이 교류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전략적인 가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사귀면 저게 이제 이용 가치라든가 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좀 친구 사귀를 안 합니까? 운동 잘하고 하거나 그렇듯이 조선은 사귀어가지고 어떤 이득이 산업적 이득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전략적 가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조선은 자체적으로 분기가 많으니까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 이 러일전쟁을 대리전이라 그러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해양 세력을 대리해서 대륙 세력인 대륙 세력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인데 거기에 있는 맹주인 러시아와의 대륙 국가와의 일본이 영미의 대리전을 치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리전 치르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값이요. 그 대가로 준 게 조선 합방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쉽게 아주 잘 풀었네요. 근데 우리가 대리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그 일러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러 전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 지금 뭐 일종의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조선이 만일 방책이 있었다면 물론 그 구함 그저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가족이 구함 말이 아주 그 어지러지고 구함 대한제국 그 어지러운 시기 아닙니까? 그 이제 고종이 민비가 명성황후죠. 살해당했잖아. 이 사무라이 칼집한테 살해당하고 그 다음 해에 놀래가지고 아람 파천이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아예 들어가서 살아버렸죠. 거기서 1, 2장 살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뭘 달라 했냐면 북한에 있는 살림 채굴꾼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주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주권을 지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강합니다. 그럼 이지 전략으로
다른 서방 세력을 끌어들여서 독립을 지키겠다는 이의제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 나라들이 전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 갔어요. 특히 뭐 금, 은, 석탄, 다이나마이트, 뭐 우라늄, 뭐 어떤 광석, 그러나 북한에 있는 산림채굴권, 우리나라 자원을 쏙 빼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권을 안 지켜줬습니다. 결국 지금 그것을 이제 현대로 제가 생각하니까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고 직접 위협받는 터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주를 줬어요. 사실상 미국하고 뭐 미국한테 그냥 그것부터 우리가 최근에 이 문제도 아주 나라가 무력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좀 약간 좀 주도적인 비약인데 현대하고 내가 지금 얼핏 생각이 나길래 비약적인데 핵을 뭐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것을 뭐 핵을 우리가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비핵화로 압박을 가하는데 대북 원조에 그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좀 아쉬운 거는 그 중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도 속으로는 한국이 개발하겠다 하면 선언을 해보셨으면 하는 했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워싱턴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참 어떻게 일본같이 작은 나라가 뭐 일단 작은 나라인데 아무리 러시아가 힘이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군사력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오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한국, 조선,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누가 빨리 이제 현대 국가를 만드느냐 그거거든요. 현대 국가라는 거는 그 군사력과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의 창출 그리고 신분 적폐 없애고 봉건 잔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치 국가라든가 대입헌 국가를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서양의 기술과 문화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일본이 가장 앞섰습니다. 앞서면서 외국과의 맺은 그 불평등 조약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중국 문명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성리학, 중국 문화, 한자 문명에 그 틀에 꽉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학문이라든가 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나름대로 또 대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었나요? 아니 전쟁 준비는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예상은 뭐냐면 그 시베리아 철도가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가 완전히 완공이 안 돼 있고 완공이 안 돼 단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 이동 병력 이동이 전쟁이 끝날 때쯤 1905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하면은 1년 했죠. 더 하면은 일본이 이제 바닥에 나가서 지쳐버리고 항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병력이 다 온 상태에서 소련 내부, 러시아 내부에 이제 폭동이라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전선에다 병력이 전부 다 물자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저 서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이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거기다 또 함대는 또 함대가 이제 둘러오고. 함대가 뭐냐면 영국이 영국 해군 첩보부가 완전히 도와줬죠. 온갖 정보를 주고 온갖 방해를 받았어요. 정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기항을 못하더라. 기항을 왜 오랫동안 묵으려 하면은 니 빨리 나가라. 묻자. 보호품 하기 전에. 보호도 하기 전에 못 살게 그러는 건데 한국 정박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한국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내라 하면서 일본을 돕기 위해서 영국 해군 첩보부가 온갖 6개월 내내 6개월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도 이 도고 해야죠. 이 사람이 그 스시마 해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를 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쳤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이제 바로 스시마 해협으로 오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안쪽으로. 그 예상했는데 거기 걸로 가버렸어요. 지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아까도 얘기하지만 일본에는 차이가 일본 국민, 군, 관료, 정치가 천황 하나
하나가 됐구나. 태양 그 하나 청일 전쟁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청일 전쟁 여세를 몰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단 일본 의식. 예. 이것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도 하나다. 왜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우리는 하나다 노래가 부른 거 있죠. 대한민국 하나 부른 거 누가 가수가 불렀습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 노래. 근데 러시아는 계층의 분열이 많았습니다. 이미 그때 좌익이 들어와 있었거든. 좌익 이런 볼셰비키 세력들이 이미 레닌 세력들이 이제 폭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단계가 안 됐었어. 예. 이제 그 역사적인 거는 중요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아는데 16번 붙었는데 16번 붙었는데 4번이 무승부고 12승을 했습니다. 일본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여순이에? 여순하고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제물포도 나와 있죠. 예, 처음에 제물포에 붙었습니다. 그 인천 앞바다 시장. 그래,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전장터가 한반도 우리나라 동해 서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록강 쪽에 그다음에 만주 요동 여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오고 근데 임금도 못 받고 이랬습니다. 고종 황제가 임금 주라고 한 것도 못 하고 하루 만에 일본군이 한성을 정복을 했어요. 한성 전 군대가 그리고 이 압록강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농부들을 일꾼으로 강출했어요. 임금도 안 주고 주권을 완전 뺏긴 거예요. 그렇지. 고종이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중립이 위험해야 아주 앞으로 향후 일본하고 그 관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그 뭐 하실 말씀이 또 있은가인데. 그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이제 영웅이 등장했는데 이제 육군에는 노기 제독이라고 그 육군에서 이 사람 나중에 그 천황이 죽었을 때 하루길 자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병사를 너무 많이 희생시켰죠. 병사를 너무 많이 희생시켜가지고 본래 그 전쟁이 끝나면 할라 했는데 왜냐면 전사자가 육군에서 많이 나온 것이 그 1차 세계대전 전에 이때 개발된 게 머신건 기관총 알죠? 기관총. 기관총 한두 대면 일본군의 일개 여단 사단을 진격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일본 이 기관단총 위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기관총 머신건. 근데 일본은 기관총이 없었나요? 제대로? 있었죠. 근데 산에 매봉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딱 안 차가지고. 여수는 고지에서 한 2대만 설치해 놓으면. 일본군이 그 기관총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1차 대전 때 그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본군이 어떻게 고지를 점령했냐면 일본군이 올라가다가 사살당하지 않습니까? 기관총에서 그 시체를 넘어서 시체를 방패로 삼아서 이 러시아 군대를 진지를 점령하니까 얼마나 시신혈애랍니까? 그 시산혈애라고 일본군의 사상자가 말도 못하게 났어요. 교착상태가 나쁜 거예요. 중국의 인해전술의 유교 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육군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발틱 함대를 무찌른 것이 도고 해야적으로 제도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애국자죠. 근데 제국의 흥망이 이 전투에 달려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제국의 흥망이 이 전투에 달려있다. 참 굉장한 말 아닙니까? 모든 병사들은 최선을 다하라. 그 최선을 다했어요. 일본 병사들이. 우리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수신 하객진 전법 많이 연구도 했고 항상 사당에서 이수신 장군을 모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전쟁의 신을 모시고 이수신 군신을 모셔가지고 매일 사당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 도가 해야죠. 그만큼 이 전투의 사람은 필살에 공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전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일본 함대가. 근데 러시아는 병력이 없었습니까? 러시아 병력이 왜? 병력 수병이 부족해가지고. 해군이 본래 약하잖아 거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농부들 어중떠중이 헤엄도 못 치는 사람들을 수병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발직 함대에 승선시켰는데. 헤엄도 못 치는 농민들까지 이리저리 잡동사니를 끌고 왔으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냐? 이제 발틱 함대 이건 뭐냐면 전투의 목적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이 목표니 아니면은 도고 해저로 일본 함대를 격멸시키는 게 목적인지
이 지휘관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지휘관이 뚜렷하게 이건지 저건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도 헷갈리고. 대한해협에서 그냥 딱 서시마 거기 해전을 갔다가 서시마 그래 대마도를 그냥 그 중심에서 한판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이런 일본 함대를 격렬시키자 된다는 사령관 강태가 의지냐,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합류해가지고 다시 저 육군하고 합쳐서 한반도에 더 크게 싸움 벌이냐, 이런 것에 전략적인 혼돈이 있었어요. 사령관 항상 망상 그랬다. 이 어느 쪽이냐, 그 전쟁 전투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령관이 지휘관 목적이죠. 그게 좀 전쟁 목표가 분명하게. 네, 그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의 승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산업화,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된 거라고, 산업혁명. 근데 거기에 그 산업혁명만 되는 게 아니라 군사력,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군사력.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일 동맹입니다. 영일 동맹 아니면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로 이렇게 못.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우리가 시사 역사의 1편에서 동맹 파트너 그걸 약하고 약체일수록 위험할수록 그 동맹을 잘 해야 된다. 그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영국은 미국보다도 강한 남방 국가입니다. 그 그렇죠. 남방 국가 동맹했다는 뭐예요? 그렇지. 지금 한국이 한미동맹이지 않습니까?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세계 최강대 국가 군사동맹을 맺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그걸 맺고 보니까 국제 정세가 또 냉전이 격화돼 가지고 이걸 갖다 점점 더 강화하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면이 있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그 깜짝거리다가 그 이런 꼴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포스모스 조약은 어떻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일본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자기가 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지만 옛날에 몸이 약해가지고 박싱까지 배웠어요. 루즈벨트가. 시오도 루즈벨트. 근데 이 시오도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좀 연구 대상의 인물입니다. 왜냐면 복싱도 하면서도 독서를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거 참 특이하죠. 문무견비라. 그러니까 지성과 야성의 겸비하는 완전한 인간이 하듯이 정치 지도자로서 야성을 갖췄으면서도 지성을 겸비했어요. 그래 국제 정세를 뚫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 모르고는 힘들지. 특히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비스마르크 통일 이후의 균형 외교, 그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근데 이 사람 목적은 중국의 오픈도 개방 정책 아닙니까? 그 시장을 열어야 되니까.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긴 거는 이제 미스테이크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그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1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일본이 좀 허걱거리거든 않습니까? 전쟁에서 자본이 한 10년 동안 모은 게 또 다 썼지 뭐. 전비가 많이 파닥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놔두면은 일본 위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화해를 조성한 겁니다. 러시아 쪽하고 일본 쪽하고. 강화줘야 자기가 주선한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하고 발칸반도의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포츠에서 오라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을 했는데 이제 신경이 했는데 거기 일화가 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듯이 배상금 문독을 들여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배상금 달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만만치 않을 걸. 우리 전쟁 더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군대가 시베리아 쪽 육군이 이제 왔으니까 보급하고 군대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열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거는 육군 병력 다 쏘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 그걸 알고 너 배상금 받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일본한테. 이제 회람이 안 돼요. 더 이상 표창이 빠져가지고. 누가 짤 황제가 배상금 주면은 오늘 전쟁 다시 하게 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울고 난리죠. 그 어떻게 일본이 우리도 떡 달라. 조선을 떡을 줬죠. 그래서 그러면 조선을 너희 보호로 해라. 그 대신 러시아 쪽에 배상금 받지 마라. 그리고 저 만주에서 일군 러시아군이 양군을 철군한다. 철군하라. 예,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입니까? 소위 그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거죠. 누가? 시오도 루즈벨트가. 그거는 이제 노벨 평화상 어느 나라 하나를 희생시킨 대가로 주로 좀 받구만. 근데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세력 균형이라는 게 이게 참 더러운 건데 약소국의
희생을 통해서 예.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약속을 희생을 통해서. 예. 그걸 비스마르크도 써먹었고 시오도 루즈벨트도 써먹었고 그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다 먹었고 우리 예. 헨리 키신저 알죠? 예. 노벨상이 그때 가서 안 생겼나? 그 막생인데 완전 초대고. 올명군이 저 북이 17수서입니까? 예. 남부에 있으면서도 도장을 파리 회담 알죠? 예, 그렇지. 1975년도 파리 회담. 철군 안 한 상황이지. 레둑토하고 예. 키신저하고 파리 평화회담 해가지고 키신저가 평화상 타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레둑토는 참가 안 하고 못하겠다 해고 예. 그 공사가 된 거 알죠? 예. 노벨 평화상이 그런 예. 웃기는 상입니다. 그게. 그리고 요새 또 뭐 김대중 대통령도 탔지 않습니까? 아, 그래. 돈 주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요새 그 키신저가 다시 뭐 책인가 뭐 내가지고 우리 보고 백지 그냥 평양 원산선에서 또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아 남반도가 뭐 통일이 그 디플로마시 외교. 디플로마시. 요번에 그 책을 여러 개 했는데 그래 하여튼 그 웃기는 일이에요. 노벨상은 제일 엉터리 상이 평화상이에요. 이건. 예, 그건 오바마 탔죠 한번. 오바마 탔지. 하자마자 탔다. 근데 현직 정치가한테 노벨 평화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주면 안 돼요. 노벨상이 현직 대통령한테 주면 안 된다 예. 이거예요. 근데 자꾸 주니까 썩은 상이 돼버렸어요. 요거하고 지금 꼭 자, 우리하고 좀 관계 있는 걸 좀 강조 좀 해주세요. 그거하고 지난번에 사실은 국가 붕괴 그거 위기를 경고한 거는 정말 그 우리 식자청에 잠자는 식자청을 깨운 면이 많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 뭔가 그런 걸 염려하는 듯한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하게 우리가 지금 저 세월호 사건을 현명하게 처리 안 하면 예. 국가 붕괴로 갑니다.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해요 군사적으로 너무 허술한 면을 보인 것이 그 배 물론 그 희생자 많이 들어갔지만 그 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함대 동원한 거 보면요 그건 지금 양안의 조명탄은 그 마그네 많이 터뜨립니까? 그러니까, 150만짜리 그거. 예. 그게 내가 봐요. 왜 그게요. 터뜨립니까 조명탄은? 그걸 그렇게 매일 밤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나는 그게 한 발에 150만 원인 줄 몰랐어. 근데 우리 배에 다이빙 벨 싣고 가가지고 그 배를 내가 밤에 있는데 그거 하나 떨어져가 내가 이제 주워봤거든요. 그게 만만찮은 물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시청. 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강이 다 보고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보고 있으면서 아주 나는 거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허점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우습됐어요. 예, 참으로 젊은아들 속된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젊은아들 돌아왔나 저거 미쳤나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로 나는 그게 노을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이 한국을 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내가 당시에 아베가 말이에요. 아베가 참 이상하게 우리를 더 이렇게 몰아치더라고. 나 그게 세월호 이후에 더 몰아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청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노을 전쟁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해가지고 한국의 허점을 샅샅이 파괴했습니다. 지도부터 해가지고 민심 동향 해서 10년대 결론이 이 나라는 접수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세계 여론이라는 게 이제 월드 아피니아. 그렇지. 그럼 미국하고 영국만 꼬시면 됩니다. 어떻게 꼬셨느냐? 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조선은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나라니까 국가 운영 능력이 없다. 보호국이 필요하다. 일본만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보호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월호 루즈벨트 쪽에 그 가메꼬라고 하버드 대학 동창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인맥이 있었네 또. 인맥 관리. 그래서 이 가메꼬라는 남자를 통해서 이 동양 정세를 일본이라는 프로진을 통해서 이걸 설득시킵니다. 세월호 루즈벨트를. 그 친일 정책이 있어. 그거 참 재밌는 친일 정책이. 사람이 결국 있어야 돼. 그러고 영어로 일본의 사무라이가 위대하다고 해가지고 책원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백악관에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한 좋은 인사를. 그렇죠. 일본 문화, 일본 사무라이 정신, 약사를 도우고 이 대통령이 그걸 보고요. 뿅 가버려. 미국에 그러니까 뿅 가버려. 그 서부 개척 정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라이하고 카보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선은 말씀드리니까 일본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일본에 프로파간다를 그러니까 여론몰이도 잘해요. 독도 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수신 거북선이 이건 이야기합시다. 자, 도고 해야죠라는 제도가 왜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해전에 대해서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거북선 개발도 안 하고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수신하고 해전을 연구하게 됐어요. 일본은 저 챙피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풍주주의라 그것 때문에 화병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수신 연구하고 거북선 연구, 해전 연구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북선하고 이수신에 대한 역사를 외국에 서구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장했다는 걸 해전사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해가지고 서방에 소개를 한 겁니다. 거북선하고 어드미럴 리, 이수신, 에드미럴 리, 그의 훌륭한 그 용기 그런 거 전략, 그 적은 인정을 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했구만. 아유 위대한 사람, 그다음 적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록한 거를 외국 사람도 일본 그 해전사에서 해서 영어로 보는 거를. 제가 자기들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열심히 했구만. 그걸 서양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거. 우리가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수신이라고 거북선 토틀 배틀십이라고 토틀 배틀십. 일본 사람이 소개한 겁니다. 서양에. 우리가 그걸. 그렇죠. 우리는 뭐 없어졌어. 그냥 그 거북선 찾으려도 선체 하나 안 남아있고. 지금 저 로열 전쟁 110주년인데 봄에 러시아 학교에서 한 번 세미나 했어요. 조촐하게. 러시아 학교. 이제 하루키 교수도 한 번 왔어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하루키 교수는 누굽니까? 그 일본의 우리나라 관계 연구하는 사람 있죠. 유교다 뭐다 그런데 가을에 동양사학회, 한국사학회, 학회에서 로열 전쟁 110주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렇네. 그러면 학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집필자한테 요구를 좀 발표를 해달라, 논문 써달라. 했습니다. 그 주제를 할 수 있잖아요. 동양사학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방송, KBS, MBC는 공영방송이 청일전쟁이든 노을전쟁, 청일전쟁은 120주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네. 진짜 묘하네. 120주년, 노을전쟁 110주년, 1차 대전 100주년이에요. 1차 대전 100주년. 그 다음에 세월호, 이 사자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사자가 세월호 참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이 이런 청일전쟁, 로열전쟁, 1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 이 민족에 얽힌 영향이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주권에? 특집 하나 없어요. 그게 본래 뭐 지금 다 붕괴됐으니까요. 언론 방송이 문제의식이 왜냐면 그런 거죠. 지난 번번이 말하지만 사실 언론이 완전히 지금 그 뭐 자기 프로파간다 기관을 돼가지고 프로파간다 됐죠. 오늘 아침에도 그 참 한국의 그 지성을 이끌고 참 앞장서던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 기사 그 났었습니다. 대법원장 인터뷰 기사. 근데 그 밑에 그 이제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 자료가 조금 용산 참사라고 해놨네. 용산 사태입니다. 왜냐? 그거는 참사와 사태 다르죠. 다르죠. 그거는 좌익들이 왜냐? 좌익들이 저가 참모하게 당했다고 하는 거지. 그날 보십시오. 용산에서 길에다가 아침 출근길에 그 한국의 용산대로는 화염병. 화염병을 던졌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그냥 전쟁터요. 미국 같으면 그냥 바로 사살입니다. 헬리콥터가 사살하면 됩니다. 미국은. 근데 그걸 지나바를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나 떨어가지고 적어도 죽고 그 이제 그 아까운 특공대 하나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맞아. 지금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갖다가 이제 댓글로 댓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잠깐 썼습니다. 이래서 되겠네. 이 참사 아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반 그 김석기 그 경찰청장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지난번에 공항공사 사장 취임했는데 얘도 가가지고 또 지금 뉴욕까지 따라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송 노조 때문에요. 이 언론이 완전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크는 게 지금 뭘 알리고 싶어도 이제 제대로 알릴 게 없는 거야. 학교 교실은 전교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근데 고종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게 뭐냐면 고종 때 도대체 왜 그래가 우리가 고종 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황제가 됐습니다. 대한제국 선포를 합니다. 1897년 정도에. 그럼 이제 엠페러가 되고 그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실이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왕실 위험 유지를 가리자는 사람이십니다. 왕실, 이조 왕실. 그 국민도 중요한데 균형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라든가 뭐 저 옛날에 무슨 뭐 성략적인 이제 죽은 사람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죽은 사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강 영국이라든가 일본 천황처럼 저 프랑스 독일 형제들 이런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곤장 다루고 이런 거. 그 자기주고 이런 거. 대한주의. 이제 그런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백성들 굶어 죽겠는데. 그게 실력은 없으면서. 실력 없으면서. 그런 훈장도
따라주고. 예. 그래서 결국은 국가 개조에 실패합니다. 국가 개조. 그러니까 국가 개조, 신분 철폐, 부국 강병에 그냥 인식 부정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 개조 해야 되죠. 왜냐면 이번에 골프 그거 50억 그 수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이제 부채 문제 심각한데 부채 문제 심각한데 공무원이든지 무슨 내가 철밥통이다 또 아니면 뭐 정치적 부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이 부패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러일 전쟁처럼 나라가 이제 그렇죠. 지금 안 하면 나라가 이제 시간 놓치면은 우리가 그래도 저 중국이 그 공산화돼 가지고 저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 대약진 운동을 이래보면 하는 바람에 우리가 30년을 그렇죠.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다음 30년 동안에 철저히 대한민국을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드는 세력한테.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는 그 당시 고종 말고 고종 그 대신들 칼갈이 찢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처럼 뭐냐 친러파, 러시아가 붙어야 된다. 친일파. 그래도 일본이다. 그 다음에 친미파. 이 세 팀이 아고다툼 벌리는데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살아오면 살려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그럼 마지막에는 동원한 게 암살입니다. 암살. 암살까지 동원합니다. 어쌔신 알죠? 그때 누가 암살당했죠 그때? 그럼 그 개화파들이 김옥균 같은 경우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암살 상해에서 암살당했는데 민비한테 암살당했는데 그 시체가 개밥이 됐다. 그 시체가 개밥돼. 개밥을 밀다. 그렇게 장악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 내가 산다는 거죠. 저걸 인정 안 하고. 지금 정치 풍토 없습니까? 정치 부지 아닙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그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됐죠. 정치권은. 민중들은 일본은 외놈이다. 외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물고. 그렇지. 그러니까 외놈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외국은 다 나가라 이야기입니다. 외국 문물은 다 싫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때 이미 글로벌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 우리 봉건 시대는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 양반 상놈 있고 곰팡대 피우고 한 게 그게 행복한 시대입니까? 상놈은 죽을 맛인데 양반은 군대도 안 가지요. 근데 그 시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만 안 오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옛날에 골든 황금 시대다. 이런 생각을 또 하나요 보수파들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밉다. 일본을 척지라. 그럼 일본을 물리친다 해서 해결이 문제가 됩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일본 물리친다 해서 일본 사람 물러가라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되지 벌써. 반일 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편인제를 또 그랬어요. 편인제.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그러면 일본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원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 학원, 러시아 학원, 영어 학원, 영어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아카데미 학원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 인재는 양성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놈 자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특히 신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놈이 어학 학당에서 외국어를 공부를 안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이라는 것이 수출해가 살 때 쌀이고 쌀 같은 거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 팔 수 있었나요? 팔아가지고 군함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능력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양반들이 가렌 주고 착취해가지고 쌀도 그 사람들이 다 인마이 포켓트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군함을 수입을 해야 되려면 외환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1904년 5년에 우리나라 군사가 8,000명 정도 됐습니다. 8,000명. 근데 군대 월급도 못 주고 신식 군대도 아니고 제대로 대파 같은 것도 없고. 근데 더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노을 전쟁 6개월 전에 러시아하고 일본의 합동 참모부죠. 참모부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먼저 점령해야 되는 것이 한반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먹느냐? 근데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몇 개의 사단이 필요한가 이거 데이터를 났어요. 그때만 얼마 나왔습니까? 1개 사단. 다 1개 사단만 있으면 다. 러시아도 1개 사단이 족하다고. 일본 쪽도 1개 사단이 족하다고. 워낙 뭐 상비군 자체가 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당시 1개 사단이 9,000만 명 아닙니까? 그 현대식 군대면 조선은 쓰러버릴 수 있다. 판단이 정확했죠. 정확하죠. 그리고 3개월 전인가 해서 제가 저 논문을 봤는데 일본 육군 참모부에서 대령급들이 직접 마상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저 우리나라 지금 경부선 열도 올라가면 도로지 않습니까? 문경체제 올라간 거 직접 걸어서 시찰합니다. 대포라든가 이런 그 군대가 야포가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동하는 그 속도라든가 이걸 보면서
직접 장안까지 문경시에 넘으면서 현지 시찰까지 합니다. 일본. 뭐 임진왜란 때 전에 뭐 중요를 간첩으로 보는 것 같고. 아 그거 저 임진왜란 전에도 지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 연대장급들이 다 와서 봤네. 직접 와서. 그래. 아. 이미 그 전쟁 직전에 예. 진해, 마산, 예. 인천, 제물포, 예. 그리고 서울 부근에 일본 병력이 예. 전쟁 한 달 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예. 근데 고종한테는 허가도 안 받고 왔습니다. 아니 뭐 아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데 뭐 그걸 그럼 와도 예. 고종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나가라 해서 나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쟁이 개전하고 일본 군대가 한성해가지고 군부를 점령해버렸는데 예. 고종이 꼼짝도 못했어요. 예. 총알 앞에 어떻게? 그러니까 말은 롤 진정이지만은 첫 단계부터 이거나 조선 묵기니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점령하는 거.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고종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를 일어나면서 우리는 중립을 하려면 해가 일본 공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중립. 일본 공사가 한 말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중립은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신들 전시 중립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일본 공사 말 가르쳐 줬으니까. 중립은 그것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조선 조정은 그걸 중립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일 의정서가 시작된가. 요새도 중립 바라는 또 있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세월호 사건이 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약점을 노출했어요. 그 큰 욕점.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가 예. 이 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있네. 그렇죠. 이게 완전 이거 아니 완전 속 완전 보이는 겁니다. 뭐 미국이야 그렇다 치고 중국도 보니까 아주 중국이 그것이야. 중국이 보기에 아주 그동안에 참 아주 만만하게 나라가 단돌이 잘 된 나라 알았는데 어떻게 저기에다 그렇게 많은 함정을 밤낮으로 집어넣고 조만간 터뜨리죠. 조만간 터뜨리고 그래 와그를 안 끌어들이고 내가 거기 동거차도에 가가지고 글쎄 그 산에서 하룻밤 시험에서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아니 지금 뭐 때문에 중단 터뜨립니까? 뭐 때문에? 이게 넘사스러 죽겠네. 아니 왜 중단 터뜨립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조명탄은 뭐 이제 그 이유는 그래요. 밤에 이제 이렇게 시체가 떠올라가지고. 시체? 언제? 시체? 시체가 떠올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난 150만 원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한 몇십만 원이나 하긴. 근데 지금 솔직히 인정합시다. 세월호 때문에 사실 솔직한 말로 지금 대가 저 강화문에 돼 있는 꼬라지하고 저거 보면은 지금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또 가고 유엔에 가서도 이리저리 스피치를 하는데 국내 이 조정하려면요 올해 가기 전에 결단 안 내리면요 개죽수예요. 그러니까 내치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히 이제 국회가 너무 개판을 치고 이번에 추석 앞두고 저 결정이 약점이 60일인가 뭐 동안에 세월호 이후에 법안은 제대로 안 만들고 월급 다 챙기고 추석 보너스 챙기고 그것을 이제 폭발한 거 아닙니까?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 봉급이 안전한 사람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면 별로 없어요. 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도. 그런데 그래서 국회 해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월급 깎아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문수가 이제 벌컥벌컥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도 1,300만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근데 국가에서 9명 보좌관을 갖다가 지불해 줬는데 월급 받으면 할 일이 없답니다. 하는 일이 없답니다. 텍스 무료, 비행기 무료, 외국 관광 가는 건 무료, 어디 식당 가면 공짜, 또 갖다 주는 돈도 있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거기다가 플러스 천지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통장으로 해가지고 몇십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독재 투쟁 시대 그 민주주의 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불체포 동의안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아마 국회의원 특혜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 저것도 구성원이 또 이불 또 전국구로 침투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관상이 텔레비에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관상으로 앉았느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결국은 국가 개조 차원이 아니고 이거 완전 그냥 그 혁명입니다. 부패 척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무궁화 대혁명이라고 부르지. 왜냐? 자스민 혁명이 중공에서 했을까? 그거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정치 부재시대니까.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일종의 그래도 우리 고한말에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국채 보상 운동으로 슬슬 시작인가. 처음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진짜 우리 국회의원 봉급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만민공동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아직은 우리나라 국방이 있으니까 그때 군대가 완전히 조직이 안 된 상태니까 현대군이 없어. 현대. 10,000명 15,000명.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 군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군도 막 그냥 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정권들이 글쎄 저 요번에 월간조선 안 보셨죠? 안 봤어요. 거기 이경훈이라고 이경훈이라고 지금 저 학생인데요. 그 근데 저 종합재단kum 전 인턴을 했던 애예요. 학생이에요. 근데 저 군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전방사단 강원도 전방사단에 있었는데 그 경험을 그대로 관찰기를 월간조선 요번 9월호에 다 10월호네 다 기고돼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요 군단장이 이제 전투 비상이 북한에서 동양이 특이동양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장이 그 대포나 야포를 이걸 딱 그냥 비상 대비하려고 딱 한 핸드가 보고를 하니까 야 군단장이 너 그거 평화 뭐 분위기 대화 분위기 이런 깬다고 야 말이지 사람을 갖다 경고하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 또 그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럼 요새 이야기요? 그것도? 요새도 요새? 그래 그럼 그걸 보는 그 병사들은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게 빨리 이거 안 다잡으면은 군까지도 무너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쓰고. 그러니까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 옛날에 벌써 그 50 때 유행하던 말이 뭐 있습니까? 민낯 도로부 데스네 아시죠 그때? 일본말 해서 그렇지만은 다 도둑이다.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은 지난번에 마침 그 나폴레옹 삼세국 가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엄중한 이 위기를 갖다 경고를 해주셨는데 이 박사님이 딱 우리가 지금 그러면 뭐부터 우선순위가 할까요? 국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최우선 순위가 국가 개조에서 국회 개조부터 해야 됩니다. 국회 개조.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공무원들 비리. 공무원 비리. 부정축제. 국회 개조하고 공무원들 하고 기업하고 결탁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방만하게 경제력이 대기업에 엄청나게 모노폴리 독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너지면요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생기죠. 이거 구조 개선해야 됩니다. 글쎄 그러는데. 근데 지금 국회 개조가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저거야말로 지금 진짜 그래도 지금 젊은 학생들 젊은 층에서 일어난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일베에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청 앞에서 이제 서명운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멀쩡히 구경만 하던 셈인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모양이 보여요. 어떤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뭐 보수 애국진영 집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지냈던 벼슬순으로 올라갑니다. 연단에. 뭘 잘했다고 벼슬순으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예비군들 그러니까 대역 군인들 중심이니까 그럴 수가 있었는데 요즘 참신한 게 이 젊은 친구들이 올라가서 말입니다. 우리 보수 애국진영을 특히 저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청선하여 이 나라를 새로운 국회를 가지고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대시하는 그 대를 보고 느낀 거는 일단 말이 짧다. 말이 짧아야지. 올라가서 마이크 짧으면. 내가 이제 나는 동영상을 제작하니까 시간을 뭐 없으니까 5분이다. 5분씩. 그랬어요. 말이 짧고 그 다음 행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겁니다. 둘째 번에는 내가 기억인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초사를 들고 누가 나왔어요. 조직적이든 아니든 이거 굉장히 의의가 있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79년 아닙니까? 79년이죠. 그러면 또 몇 년입니까? 벌써 저 35년인가? 예. 35년 만에 박정희라는 그 독재자로 그렇게 가신 분의 초상화가 강화문에 오니까 그게 군사적인 그런 의미. 설득력이 있네요. 군사적인. 그래 근데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현이라는 아니 김현. 김현. 그 얼굴을 갖다가 그리고 그 밑에 또 폭행한 그 둘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풍선을 던지네 퍼포먼스. 이것도 말이죠. 하나도 안 됐어요. 민심이죠. 그것도 민심.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것도 민심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저 장난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한다는 그걸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빠뜨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12일 전까지 결단을 안 내면 점점 코너에 몰립니다. 이 정권 붕괴가 이제 국가 붕괴로 이어지는데 정권 붕괴 됩니다. 그럼 야당한 정권 넘어갈 수 있죠. 올해 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해산이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가 나서 나왔는데 과거에는 국회 해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헌법학자들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떨 때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그 법률적인 조항을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라든가 무슨 요건이 있겠죠. 지금 이 시국이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가? 그 법률적인 자문이. 그래 이제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서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일단 집권 여당의 그 일인데 아마 이게 그걸 계속 문재인이 반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서로 갈라서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해가지고 국회 저 국회의원들 야당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 얼굴 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술도 근데 사실 국회 해산이 어떻게 야당만 가지고 국회 해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그걸 방관하면서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야 나 이거 좀 흥분 또 흥분해야 되는데 나 이거 좀 흥분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안 내리면 나라가 위험하게 생겨. 대통령이 미안하지만은 나 막 기후변화 이런 데 가서 뭐 하신다 뭐 말한다고 그래서 뭐 나오는데 그 보니까 우리도 유엔총회 노태우 대통령 때 가입할 때도 취재해봤고 해봤지만 그 앞에 기후변화 거기 회의하는데 보니까 또 아시안 게임 또 관중석 같이 텅 비었더라고. 이게 그런 허면 그런 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저 법치부터 바로 불법을 척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바보 같은 줄 알지만은 4.19 누가 했습니까? 결국 민초가 일난 거죠. 5.16이 그 위에 일난 겁니다. 그렇죠. 5.16이 4.19 정신을 이어가다가 그러지. 자꾸 김대중 장당들이 말이지 말할 때는 그게 5.16을 부정한다고 그러지만은 4.19가 있었기 때문에 5.16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단히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편이냐 아니냐 확실히 갈라야 돼. 왜 또 어떻게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유혈 사태와 분쟁의 확대 저게 우리한테 안 오겠습니까? 지금 바로 아까 말한 이주 교수께서 말한 그 러시아와 영국 그 다음에 그 열강뿐만 아니고 구글아파 모든 이익이 충돌할 때 전쟁이 나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지금 사는 바 그거라네. 지금 국민들이 중동 이야기를 중동으로 한다니까. 지금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부적인 단합이라든가 여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것도 문제고. 제가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는가 보고 싶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큰 소리를 해야 되겠네. 왜? 왜 지금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도록 그토록 원했는가 이야기야. 가문의 영광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으로 해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데 아니 가문의 영광 아니죠.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가문의 치우게 돼요. 오점을 나기 뻔해요. 국가의 민족의 오점을 나기. 그 제가 늘 그러네. 제일 강력했던 무기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청와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버지 이름으로 좋든 나쁘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왜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그렇게 힘들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자고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출신 선거구 본래 대구 달선구니까 그렇죠. 경북 사투리하면 이 칼라코 됐습니까? 그 YS가 네. 영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YS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전화를 한 데가 아버지한테 김홍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근데 전화를 들고 한 유명한 일합니다. 아버지, 나 대통령 따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거 끝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대통령 인식인데 예. 대통령 자리는 예. 대통령 따먹으려고 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되고 나서 뭘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지금 하셔야 돼요.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될 건데 대통령 지금이라도 따먹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청와대. 자, 참으로 중요한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오늘 정말 늘 전쟁 그 10주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결국 현실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는 끝으로 시사 문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참 기가 찹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패친 한 분을 그 기업인 출신인데요. 이제 지금 개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저기 같이 그쪽고 해가지고 제가 저기 시청 앞에서부터 강화문까지 한번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 진짜 어떻게 체면도 없습니까? 어떻게 저래놓고 월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지킵니까, 그거? 경찰력은 뭐예요? 경찰이 비무장으로 열중시 해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요새 경찰입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대통령님 이 칼라코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야. 자, 러일 전쟁 교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현실 문제를 진단한 이조철의 시사 역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